이게 이제 87년에 본격적으로 일이 불거지는 게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이 그렇죠. 맞아요. 1월 14일 날 불거집니다. 여러분들 다들 영화 뭐 1987에도 나왔었죠. 네. 탁 하고 치니까 억하고 죽더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이게 그게 지금도 너무너무 선명한 기억으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기억에 남아있는 몇 가지 현대사의 장면 중에 서울올림픽 유치 성공했다고 사마나치가 발표하는 장면. 예, 맞아. 그게 기억에 남고 세월. 그다음에 하죠. 강민창이가 나와가지고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는 그 장면. 이게 막 전부 너무나 선명하게 이 박종철 열사가 몇 학번 있어요? 84학번이에요. 재수한 84학번인데 박종철 열사가 부산 해광고등학교를 나왔고요. 그래, 맞아. 조국 조국 대표의 후배. 후배고 그러네. 해광고. 그다음에 저 오달수, 그래, 김윤석 뭐 이런 사람들 선배고. 우리 또 김비호 다 해광고등학교 그렇죠. 출신들이죠. 이게 아무튼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게 됐고요. 그 네. 당시에 이제 전두환 정권에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대통령 직성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는데 전두환이 4월 13일 날 호원 조치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호원이 뭐냐면 헌법을 어떻게 보면 지키고 수호하겠다는 건데 그 당시 헌법은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는 헌법이 아닌 거죠. 아니었죠. 체육관 지들끼리 정하는 거죠. 그렇고 전두환이 체육관 선거를 계속하겠다라는 선언이 예, 그렇죠. 나는 안 할게. 예, 내가 장기 집권하진 않을 거야. 다음 사람한테 내가 넘겨줄게. 라는 호원 조치를 발표합니다. 이게 이제 엄청나게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이 격앙이 구호가 됐죠. 그거 있잖아요. 호원철폐. 그렇죠. 호원철폐였죠. 독자타도. 네, 독재타도. 그랬는데 본격적으로 이게 이제 투쟁이 시작되는 게 5월 18일이었죠. 5월 18일 날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에서 김승훈 신부님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축소 은폐됐다라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터지고 나서 탁 하고 치니까 억하고 죽는다 하고 경사랑 경정 아주 말단 경찰 2명만 잡아넣습니다. 니들이 책임자야. 근데 그 2명은 책임자가 아니었죠.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약간 뭐 어떻게 표현해 망보는 고문하고 있으면 그 바깥을 뭐 네, 지키고 네. 있다든지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2명한테 이제 덮어씌우고 보낸 건데 이게 세상으로 알려지는 과정이 좀 극적입니다. 그 당시 이제 영등포 경찰서에 이 경찰 2명이 그 유치돼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부영 전 동아일보 기자 그러니까 이제 재야 운동하다가 여기에 같이 갇혀 있다가 이걸 알게 됩니다. 경찰들이 소리 지르고 울고 그러니까 이게 알게 돼요. 아,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근데 이거가 알려지게 된 게 교도관들의 결정적인 도움이 있었어요. 그게 당시 안유 보안계장이라고 영등포소 보안계장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누가 와서 이 사람들을 회유한 거예요. 그때 1억 원이 든 통장을 들고 와서 이 경찰관들한테 통장을 보여주면서 그렇지. 박초원인가? 박초원 시장감 대공수사국장. 맞습니다. 박초원 대공수사국장. 그놈이 괴수지 괴수. 거기 그 사람이 1억짜리 통장을 들고 와서 경찰들한테 니들이 했다라고 니들이 뒤집어 써주면 그렇죠. 1억 원도 주고 당시 1억 원이 엄청난 거야. 지금도 큰 돈인데요. 그때 1억이면 거의 뭐 10억이라고 봐야죠. 10억 이상. 예. 아니 그때가 학생 식당 밥 400원 할 때야. 지금 생각해봐. 그러니까요. 10배. 예. 이거를 보여주면서 회유를 하고 그리고 니들이 뒤집어 써도 집행유예나 이런 걸로 빼줄게 라고 했는데 경찰들이 안 넘어가고 항의를 했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고문을 직접 안 했는데 왜 우리가 주범이 되고 뒤집어 써야 되느냐. 그렇죠. 거기서 거절을 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울고 소리 지르고 하니까 보안계장이 그 내용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네. 와서 이제 면회를 하면 보안계장이 그거를 이부영 재야운동을 했으니까 뭐 불렀겠죠. 불러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러면 나라 망한다. 그때 이제 이부영 의원이 이제 수감 중이었죠. 수감 중 영등포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죠. 이게 말이 되느냐. 아니 어떻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건을 사람이 죽었는데 조작하고 은폐하고 누군가를 회유하고 안 될 것 같으니까 협박하고 또 돈으로 막 1억 원씩 주고 이러면 나라 망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부영 그 당시는 이제 재야운동가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부영이 또 친하게 지내던 교도관의 도움을 받아서 그 내용을 작성을 합니다. 그 화장실에서 쓰는 갱지 뭐 이런 거에다가 작성을 해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 은폐 축소됐다는 내용을 그 작성을 하고 그거를 교도관을 통해서 밖으로 외부로 보냅니다. 그게 영화에도 나왔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에 전달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이라는 이름을 그냥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 정도만 알고 있다가 전국적으로 이제 그쵸. 그게 알려지게 예, 된 예. 결정적인 계기죠. 김승훈 신부님의 그 모습도 너무 선명하고. 근데 그때 예. 이제 제 잊을 수 없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조한경하고 강진규를 먼저 구속을 하잖아요. 그때 예. 그 얼굴이나 이런 거를 감춰주려고 경찰들이 한 8명 정도가 똑같은 파카를 입고 똑같이 이 후드를 뒤집어 그랬어요? 쓰고 예, 이렇게 딱 조여가지고 안 보이게. 미니버스에 그러니까 되게 승용차에 태워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봉고차 같은 데다 태워가지고 그 똑같은 옷을 입은 놈들이 똑같이 이렇게 하고 한 9명인가 10명 이렇게 앉아서 가. 정말로 그 장면이 진짜 잊을 수 없는 정말 저겁니다. 이 교도관들이 보안계장 위치에서 그리고 또 그 교도관이 이제 한재동 교도관이라는 분이신데 이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부영을 통해서 본인들이 한 거예요. 네. 제가 그렇죠. 그래서 그 예. 뒤에 이게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일을 하신 분이 나중에 또 한나라당 원내대표까지 했어. 그런 걸 생각하면 진짜. 죄송합니다. 기자 출신들이. 아무튼 그래서 이게 폭로가 되면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약칭 국본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제 투쟁 기구가 국본. 결성이 됩니다. 네, 예. 국본. 그동안 이제 여러 갈래로 이렇게 민주운동, 제야운동 진영이 흩어져 있었는데 네. 쫙 모이죠. 네. 국본으로. 그리고 6월 9일 날 연세대 앞에서 이제 국본이 6월 10일 날 전 국민적 강쟁을 하자라고 하고 있었고 대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먼저 뛰쳐나와서 데모를 하는 와중에 왜 6월 10일을 잡았는 줄 아세요? 그때 뭐 민정당에서 뭘 발표하기로 했었죠. 민정당에서 예. 대통령 후보 선출한 날이야 그러니까. 예. 그래 그거 이제 노태우가 민정당 대통령 후보 선출된 날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그날로 이제- 잡은 거예요. 6월 9일 날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피격이 됩니다. 그 유명한 거죠. 예. 네. 이게 이 사진이 AP 선정 뭐 세계 100대 보도 사진, 네. 예, 세계 뭐 역사를 바꾼 20세기 100대 사진인가에 뭐 선정됐었고 이걸 보고 정말 많은 이 군부 독재의 폭력성이 뭔가 잔인함이라는 게 뭔가라는 거를 정말 딱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예. 저는 저 이한열 열사가 재수는 했지만 저하고 같은 학번이거든요. 86학번이고 동년배라서 너무너무 저 기억이 선명하고 그 뒤로 이제 살면서 느끼는 죄책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숨져간 저렇게 희생된 사람들인데 나는 지금도 이렇게 멀쩡하게 숨쉬고 살고 있다라는 죄책감. 네. 그래서 이제 6월 10일 날 전국적인 시위가 시작이 되고 서울시청 광장에서 이제 드디어 60항쟁이 시작이 되는데 이 60항쟁이 결국 성공을 해서 개헌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게 넥타이 부대의 참여가 결정적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럼요. 그렇죠. 예. 그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막 빌딩 높은 데서 휴지 막 던지고 두루마리 휴지를 휴지 던지면 던져 쭉 내려오고 막 지켜보던 사람들이 합류할 때 이게 이제 항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7년 이제 아까 그 항쟁 과정에서 그 넥타이 부대 또 시민들의 호응 박수 막 이런 거를 근데 눈물 콧물 흘러가면서 좀 겪어봤는데 이제 너무너무 그게 고맙고 막 이게 힘이 되거든. 절대 우리는 지지 않는다라는 막 확신이 생겨요. 그런 게 되면. 근데 지금도 나는 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저는 이제 대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1학년 애들을 그 시위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선배한테 이렇게 묶어주거든. 그렇지. 애들 이게 네, 숨겨주기도 잡혀갈 수 있으니까. 도망갈 때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뛰라고 그러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이제 2명을 법대 후배 2명을 이제 맡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을지로에서 한참 이제 저거를 하는데 그때 나를 따라다니던 애들이 나중에 이제 졸업을 하고 걔들도 이제 고시에 붙어서 다 법조인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한 놈은 검사가 됐고 하나는 유명한 변호사가 됐어. 장경욱이라고. 그런데 걔네 둘이가 한 놈은 공안검사가 돼가지고 간첩 사건에 그 공소제기를 한 검사로 법정에 나오고 하나는 그 변호인으로서 나가고 장경욱 변호사님이 장경욱 예, 변호사가 예. 변호인이고 그 검사로 저기 했던 애는 또 반대편에 앉아 있고 내가 그거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 정재욱이라는 애인데 그 욱자 들어간다고 내가 그 데리고 간다고 둘을 데리고 간 거였거든. 제가 욱하고 장경 욱으로 욱돌리 욱트리오로 갔는데 성격들이 다 욱하시나요? 그 시절에 그렇게 그 군사 독재 앞에서 최루탄으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그때 막 이렇게 치약 바르고 막 이렇게 맞아요. 렌즈 주고 막 치약 이랬거든. 바르면 나요. 예. 맞지. 그것도 잘못 바르면 눈으로 들어가서 막 하기 때문에 선배가 이렇게 발라주거든. 잘 안 들어가게. 이렇게 야 그렇게 데리고 다녔던 것들이 나중에 이제 그렇게 만난다는 게 선배로서 참 너무 슬프고 그게 어찌 보면 내가 느끼는 일종의 이제 어떤 배신의 시작 뭐 이런 그러니까 거지. 이게 이날 저기 좀 코미디 같은 일이 있었는데 6월 10일 날 공교롭게도 마산에서 한국 국가대표랑 이집트 국가대표가 A매치 축구 경기를 해요. 10일 날 공교롭게 마산에서도 당연히 시위를 데모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했죠. 경기가 중단됩니다. 그 한번 영상 보실까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김삼수
깊숙이 밀어넣습니다. 정혜원 쪽입니다. 정혜원 그러나 거기서 밀었습니다. 반칙. 14번 솔리먼 대신 14번 모하메드 사우드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1987년 6월 10일 마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 준결승전. 한국 A팀과 맞붙던 이집트 대표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전반전을 시작한 지 20여 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어떤 선수는 유니폼으로 얼굴을 뒤집어 감쌉니다. 또 다른 선수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기까지 합니다. 급기야 경기는 중단됐습니다. 심판은 0대0 몰수 무승부를 선언했습니다. 네, 운동장 사정으로 경기가 지금 중단되고 있고 선수들이 바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전 27분께 경기가 중단돼서 블랙으로. 그래요? 나중에 네, 방송사고가 나. 끊어버리는구나 그냥. 네, 방송사고가 나버려. 당황했는지 방송국에서 그렇겠지. 전파가 끊겨요. 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저 당시에 ABS 국가대표 경기면 다 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데모하느라고 전국에서 난리가 났구나. 이거를 아는 사람들 다 이제 야. 다 저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알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때 이게 진짜 웃겼던 게 한국 체루탄이 가장 성능이 좋다고 맞아요, 추천도 맞아요. 하고 추천도 하고. 유명했었어.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삼양화학인데 체루탄 만들어서 돈 번 기업이 사장 이름이 한영자예요. 이 사람이 소득세 납부 1등을 한 거야. 그때. 그래가지고 유명해집니다. 소득세를 얼마 냈는 줄 알아? 그때 돈으로? 세금을 52억 몇 천만 원을 냈어. 세금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번 거야. 돈을 생각을 해봐. 체루탄으로 살았다 네. 진짜. 맨날. 정말 짜증난다. 그때 이제 후배 놈 하나가 또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다니면서 그 시위 현장에 나갔다가 체류탄 때문에 이제 피해서 가다가 백골단이 쫓아오니까 골목으로 숨었는데 계속 백골단이 쫓아와가지고 다리를 걸어서 넘어졌어. 근데 걸다가 백골단도 같이 넘어졌어. 그러니까 얘가 급한 마음에 방패를 뺏어가지고 막 백골단을 찍어가지고 지가 거기를 피해서 나왔어. 근데 나와서 한참 도망가다 보니까 팔이 부러진 거야. 넘어지면서 얘가. 그래가지고 팔이 부러져가지고 얼마나 아파요. 이제 그게 이제 인지가 되면. 그러니까 거기서 공중전화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조금 안전한데 숨어가지고 하숙집에다가 전화를 걸었어. 형들이 나 좀 이렇게 데려왔으면 좋겠다고. 근데 내가 내 친구 놈 하숙집에 그때 놀러 갔다가 그 전화를 사람이 없어요. 내가 받은 거야. 그 새끼 팔뚝 부러졌다 그래가지고 내 친구한테 데리고 이제 이놈 찾으러 이제 가가지고 맞으면 구출해 왔거든. 택시 타고 가서. 근데 그 놈이 나중에 행시에 합격을 합니다. 행시에 합격을 해가지고 공무원이 됐는데 공무원 돼서 한 일이 뭐냐면 이명박 때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그 장진수 주무관 만나가지고 맨날 회유하는 놈 있지 왜 앉아가지고 네가 앞으로 뭐 나는 뭐 현대자동차 갈 거야 뭐 너도 뭐 내가 먹고 살게 해줄게 뭐 이런 놈 있잖아. 그 놈이 그 놈이야. 표종석이라고. 내가 그래서 인생이 이게 배신의 연속이구나. 배신의 연속. 우리는 그런 거 여기 새록새록 떠오른다 정말. 네, 그래서 6월 10일부터 이제 시작해서 6월 15일 날 이때 이제 또 명동 성당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렇죠. 데모하다가 이제 갈 데가 없으면 명동 성당으로 도망을 가면은 경찰이 아무튼 침탈을 시도를 했는데 명동 성당까지 들어가지는 못해요. 뭐 안 들어간 건지 못 눈치를 들어간지 봤어. 모르겠는데 눈치를 88 올림픽 있어서 좀 눈치를 본 것 같아. 그냥 아예 세게 다 그리고 때려 부수려고 그러면 했을 텐데. 김선 추경이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목소리를 좀 내셨어요. 있지만 천주교는 세계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네. 성당을 침탈해 버리면 그러니까 이놈들이 조계사 이런 데를 막 들어가잖아요. 스님들 두드려 패가지고 끌고 나오잖아. 맞아. 근데 성당은 그걸 그렇게 못 하거든. 못했죠. 그게 이제 올림픽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다가 이제 국제적인 어떤 여론이 안 좋아져서 남미 네. 국가들 천주교에 대한 또 신앙이 독실한데 또 보이콧 해버리고 이러면 안 되니까 올림픽 무조건 성공시켜야 된다 아마 그런 그 생각도 압박이 좀 있었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명동 성당으로 이제 집회하다가 많이 도망을 가서 좀 하기도 했고 근데 이게 6월 15일 날 지금은 반대인데 지금은 주말에 모이잖아요. 그때 넥타이 부대 여파였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6월 15일 날 월요일 날 이게 전국적으로 확 확산되고 수백만 명이 이제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네, 이때 이제 정부에서 패착을 했다라고 지금에 와서 분석을 하는 게 서울 시내 지하철을 그냥 무정차 통과를 시키고 그렇죠. 네. 네. 직장인들을 일찍 퇴근시켜서 네. 집에 가라고 했는데 시위현장으로 가야지. 거기를 서울 시내 이 시청 일대를 다 봉쇄하고 지하철이 안 쓰니까 직장인들도 나와서 퇴근도 못하고 다 봉쇄돼서 어디 갈 데도 없고 지하철도 없고 버스도 안 다녀 어쩌라는 거야. 데모하라는 얘기네. 그러면서 이제 같이 데모를 하고 많이 그랬다라고 해요. 그때 87년 6월 항쟁은 전국적인 항쟁이었기 때문에 네. 대구, 부산, 마산 이런 데 엄청났어요 그때. 네. 제일 과격하게 했었어. 근데 그 뒤로 내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선거 결과를 보면서 또 맛이 갔지. 세상에 저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그러면서 이제
치안력의 한계를 정부가 느끼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전국에서 뭐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쏟아져서 나왔기. 미국이 이거 평화적으로 해결해라. 평화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눕니다. 그러니까 군 투입을 고려했다라고 해요. 그때 또 군부가 전두환이나 이렇게 해서 노태우가 군 투입을 준비를 했는데 미국이 눈치를 채고 레이건 행정부에서 주미대사를 통해서 친서를 전달을 합니다. 그래갖고 청와대 직원이 주미대사랑 전두환의 약속을 안 잡았대요, 일부러. 코미디지. 이번에 그 누구야 조태용 전화 안 받은 거랑 똑같은 거야, 주미대사. 그 주미대사가 열받아서 갓데밋이라고 그랬대요. 청와대 직원한테. 레이건 친서 전달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볼 때 그 당시 한국의 국력이나 이걸 봤을 때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거부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외교상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갓데밋 빨리 잡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짓들이 비슷해 얘네들 보면. 그래서 이제 군 투입도 좌절이 되고 이러면서 결국 6월 29일 날 노태우가 직선제 개헌 발표를 네. 합니다. 네. 예. 이러면서 6월 민중 항쟁이 사실상 이제 승리로. 맞아요. 예. 그때도 제가 이제 그 스파처럼 기억나는 장면이 네, 그때 303번 버스를 타고 당산동 쪽으로 당산동에서 서울대 가는 버스가 303번이었거든. 그쪽으로 오는데 호해가 뿌려진 거예요. 6.29. 맞아. 호예 기억나. 호해 이제 굵은 글씨로 한 장짜리. 대통령 직선제로 하겠다 뭐 이렇게 맞아.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게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아닙니다. 맞아. 예. 얼마 안 됐어. 87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희생해서. 박종철, 이한열 이런 열사들이 피를 흘려서 요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영상을 짧게 만든 게 있는데 한번 네. 보시죠. 네.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음. 울컥하죠. 네. 이한열 열사 장례식 때 진짜 시청 앞에 정말 100만 인파가 모였거든요. 네. 저 틈에 저도 있었는데 저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돌아가신 김민기 선생님 말씀이었어요. 저 자리에 계셨대. 근데 저 자리에 계셨는데 이제 저기서 사람들이 전부 다 아침 이슬을 불렀거든. 그 아침 이슬을 쫙 부르는데 그 노래를 만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정말 이 전율이 느껴지면서 아, 이 노래는 이제 내 노래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대요.